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5권을 함께 리뷰해보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책들도 저마다 각기 다른 내용과 소재 또 분위기를 지닌 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독서에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책을 읽은 순서대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초엽 작가의 방금 떠나온 세계이고요. 출판사는 한겨레 출판입니다. 이 책은 작가님의 두 번째 소설집이고요.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인지공간이라는 작품을 포함해서 총 7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각 소설은 멸망한 행성에 가서 멸망의 단서를 찾고 또 남은 자원을 회수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는 우주인, 시지각 이상증이나 혹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 번째 팔의 감각을 느끼는 사람의 이야기, 어떤 행성의 금기, 혹은 공동의 지식체계가 구체적인 공간으로 형상화된 인지공간 등 정말 다양한 소재와 설정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 책을 다시 읽고 이 책을 읽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발견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다수의 소설에서 떠난다 라는 모티프가 반복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짧게 썼던 바 있는데 대부분의 소설에 일단은 나와 너에 해당하는 두 명의 중심인물이 있고 이 두 존재는 대개 한 사람은 떠나고 다른 한 사람은 남는다 라는 설정,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벌써 방금 떠나온 세계잖아요. 이 소설집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제목을 붙인 거거든요. 이 제목만 봐도 그 세계를 떠난다라는 게 이 소설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에서 그려지는 세계는 우주나 새로운 행성이나 혹은 지금과 다른 어떤 세계를 그리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특히 차이로 인한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데 아마도 그것이 소설에서 인물들이 떠난다는 선택을 내리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고한 세계에서 주어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방편으로서 굉장히 적극적인 선택을 내리는 거죠. 동시에 다수의 소설에서 이해에 관한 언급이 자주 이루어지는데요. 인간은 자신의 몸의 틀, 그리고 경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사고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신체를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혹은 나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감각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마음일지 짐작은 해볼 수 있지만 그 사람과 완전히 똑같은 사고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것에서 비롯되는 어긋남이 분명 있고 하지만 소설은 그럼에도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완전한 이해에 그래서 도달을 했느냐 하는 그 여부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소설들이라서 저는 작가님의 소설을 읽을 때마다 참 따뜻하고 또 다정하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아마 이거는 제가 우빗속이랑 이 책을 연달아 읽다 보니까 더 강하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떠나고 남겨지는 것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설정도 좀 더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소설의 결말을 반드시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설의 초반부터 이 인물들이 나중에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런 선택을 내릴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대략적인 것들이 예측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반복되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같은 상황이지만 이 불화를 조금 더 집요하게 파고든다면 어떻게 될까? 좀 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궁금증 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드는 거죠. 물론 이런 욕심이 드는 것은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있고 그로 인해 독자로서 더 다양한 선택지와 다양한 이야기를 갈망하게 되기 때문일 거고요. 이렇게 등단 초기부터 한 작가님의 작품을 쭉 따라 읽을 수 있다는 게 요즘은 새삼 참 재미있고 또 소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독자와 작가가 이렇게 함께 가는 그 경험이 제가 예전에는 많이 하지 못했던 경험인데 요즘 들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작가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을 쭉 같이 따라 읽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책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이 책도 표지가 참 멋있는 책인데 조예은 작가의 칵테일 러브 좀비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안전가옥이고요. 이 책은 제가 서울국제도서전에 가서 사온 책인데요. 참고로 그 영상도 제가 참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동으로 또 분류가 돼서 이 이야기 이제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데 서울국제도서전 현장에서 책 구경한 것과 사온 책하울 그리고 다이어리에 스크랩한 것까지 모두 담았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께서는 그 영상도 꼭 보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이 책은 도서전을 맞이해서 리커버로 나온 책인데 그때 이 책은 내가 꼭 도서전 그 현장에서 사와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갔던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왔고 조혜은 작가님의 단편소설 4편이 실린 소설집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공포나 불안 등을 장르적인 요소와 결합해서 풀어내는 소설들입니다. 각 소설의 키워드와 장르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초대라는 작품은 데이트 폭력과 호러, 습지의 사랑은 물귀신과 호러, 로맨스, 칵테일 러브 좀비는 가부장제와 블랙 유머, 그리고 좀비물, 마지막으로 오버랩 나이프는 나이프, 그러니까 칼, 그리고 타임리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들어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을 좀 접하면서 부쩍 귀신보다 사람이 참 더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리고 이런 일상에서 겪는 일들을 특히 여성들이 겪는 불안과 폭력을 장르적인 요소, 여름이라서 더 많이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호러 장르와 엮어서 풀어내는 이야기가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소설집도 그 예가 되겠죠. 제가 이 소설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건 오버랩 나이프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제2회 황금가지 타임리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읽으면서 역시는 역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이것만큼은 진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도 너무나 절묘하면서 흥미로웠고 약간은 좀 서글픈 마음이 들 정도로 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제가 리뷰를 또 보니까 이 작품을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표지로 앞으로는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도서전 맞이해서 나온 리커버라고 해서 한정판 같이 약간 그렇게 판매가 되는 건가 했는데 앞으로는 쭉 이 표지로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해서 표지가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덧붙여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최민석 작가의 피츠제럴드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아르테입니다. 아르테에서 나오는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중에 한 권이고 무려 3년 전에 출판사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던 책이에요. 근데 이제야 읽게 됐네요. 클래식 클라우드라는 그 시리즈 자체가 한 명의 예술가나 사상가나 혹은 역사 속의 인물을 한 명 선정해서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보는 그런 여행기 시리즈이잖아요.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위대한 개츠비의 저자인 스콧 피츠제럴드의 삶을 추적하는 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대한 개츠비를 다시 읽었잖아요. 피츠제럴드의 삶과 그 작품이 많이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그리고 그의 삶이 어땠는지 대략은 알고 있지만 재즈 시대에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작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몰락한 작가 이렇게 양극단으로만 그를 알고 있고 그 중간에 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가 왜 이러이러한 선택을 했고 뭐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의 삶을 기억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기왕에 위대한 개츠비를 읽게 됐으니까 좀 그의 삶을 더 알아보자 라는 생각에 이 책을 드디어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의 삶을 추적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출생부터 그러니까 그의 삶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혹은 어떤 업적을 이룬 몇몇 장소들을 찾아다니거나 그런데 이 책은 특이하게도 그가 죽음을 맞이한 LA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각색에 참여했지만 엔딩 크레딧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던 그 시기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자 그의 마지막에서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다음에는 볼티모어로 장소를 옮기는데요. 아내 젤다가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피츠제럴드 자신은 작가로서 다시 일어서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소설집필에 집중했던 그 도시. 다음으로는 피츠제럴드가 대학을 다녔던 프린스턴으로 갑니다. 거기서 피츠제럴드가 어떤 한계 같은 것을 느꼈을지 자신의 태생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혹은 계급에 대해서 어떤 벽을 마주했을지 그것을 한번 짐작해보고 마지막으로 뉴욕에 가요. 그가 낙원의 이편으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고 젤다와 마침내 결혼하고
본격적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도시, 피츠제럴드가 가장 화려하고 또 유명세를 떨쳤던 바로 그 지점에 있었던 뉴욕. 여기서 이제 여정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결말을 아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여정은 조금 서글프다라고 썼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복잡했어요. 우리는 후대의 독자이니까 위대한 개츠비가 지금 얼마나 유명하고 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문학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고전이 되었는지를 잘 알지만 당시 피츠제럴드의 삶을 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거지? 라면서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 피츠제럴드의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나를 짐작해보면 그러니까 그가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에 어떤 일을 겪었고 또 어떤 것들을 보고 들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참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정말 엄청난 작품을 쓴 작가에 대한 경외감, 그 삶을 오롯이 살아낸 한 개인에 대한 애도 등등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있었고 작가의 삶을 알면 작품이 더 깊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피츠제럴드가 그 대표적인 예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위대한 개츠비가 어떻게 보면은 피츠제럴드라는 그 원전을 다시 쓰기 위한 결과물처럼 읽히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피츠제럴드의 삶을 한번 찬찬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또 위대한 개츠비를 읽으면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이 클래식 클라우드 다음 책은 어떤 거를 읽을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피츠제럴드를 읽었으니까 음악가를 읽어볼까? 아니면 화가를 읽어볼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클래식 클라우드 책들이 나와 있던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즈별로 이렇게 딱 모아서 책장에 꽂아두는 그런 컬렉션을 정말 완성하고 싶은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을 읽었고 다음으로 읽은 책은 이제 완전히 다른 내용과 분야의 책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조선영 작가의 책 파는 법이고요. 출판사는 유유입니다. 제목이 책 파는 법이어서 마케팅에 관한 책인가? 혹은 책 파는 노하우가 담겨있나?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자면 온라인 서점의 MD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에 관한 책이에요. 책을 발주하는 것부터 온라인 서점의 메인 페이지에 어떤 책을 내걸 것인가 하는 회의를 하고 또 어떤 굿즈와 어떤 이벤트를 기획할 것인가 리커버 도서는 어떤 시점에 어떤 책으로 할 것인가. 그야말로 한 권의 책이 출간된 이후에 온라인 서점에 입고가 돼서 고객에게 배송되기 직전까지의 거의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20년 가까이 온라인 서점 MD로 일하고 계신 저자분의 여기도 있지만 기쁨과 슬픔 혹은 뿌듯함과 고단함 이런 게 모두 담겨있는 책입니다. 사실 책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책이 쓰여지고 만들어지는 이야기만큼이나 재미있는 게 책이 팔리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간 책을 쓰는 사람의 이야기와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 혹은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같은 거는 가끔 읽어왔지만 그리고 출판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왔지만 온라인 서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만큼 자주 접하지는 못했던 게 있었고 어쩌면은 독자의 누리와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플랫폼이고 또 서비스이고 또 그런 직업군인데 그런 점에서 이 책은 MD분들께서 책이 한 권이라도 더 팔릴 수 있도록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잘 알 수 있고 이런 노고에 대해서 알고 나면 온라인 서점의 배너 하나 혹은 MD 추천이라는 작은 마크나 혹은 이벤트 올해의 책 투표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되겠죠. 온라인 서점의 MD 일에 정말 직업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MD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관한 책은 아니지만 MD가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놀랍게도 이런 일까지 합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라서 그 직업과 직무의 모습을 좀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온라인 서점을 수시로 이용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를 매일같이 이용을 하면서도 뭔가 온라인 서점에 있어서 내가 사람을 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고객센터에 1대1 문의를 할 때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정말 이 책의 뒤에 보면은 온라인 서점에 접속한 순간 마주하는 모니터의 반대편에 MD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라는 문장이 쓰여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절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편하게 온라인 서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새삼 생각해보면 진짜 그 총알 배송이나 하루 배송이나
아니면은 그 책 한 권에 붙는 수많은 이벤트들이 그거 기획하고 운영하고 다루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하게 서비스를 이용해왔나 하는 반성까지 하게 돼서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근데 정말 덥네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지금 막 줄줄 흐르는데 마지막까지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께 달릴 책, 바로 이 책이고요. 이스마일 카다레 작가의 피라미드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책이었어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과 또 초반부를 읽을 때는 이 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쭉 읽어나갔거든요. 고대 이집트와 피라미드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그것부터 벌써 제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게 있어서 정말 이 책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쭉 읽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고 이 책의 마지막에 이창실 번역가님이 쓰신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설을 읽고 나서야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납득을 했고 그 뒤에 이제 결말을 읽게 된 건데요. 일단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제목처럼 피라미드에 관한 소설입니다. 새로 왕위에 오른 파라오 쿠푸가 어쩌면 자신은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흘리자 그 말을 들은 왕궁 사람들이 대혼란에 빠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은 파라오를 설득합니다. 피라미드를 지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피라미드는 단지 무덤이기만 한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효과를 백성들에게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돌을 나르고 또 올리면서 죽어가고 국가 전체가 이 피라미드 때문에 혼란에 빠집니다. 언뜻 들으면 피라미드와 고대 이집트에 관한 역사소설인가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진짜 고대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가 맞나라는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뒤에 실린 해설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저자가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1988년은 알바니아에서 엠베르 호자라는 정치가와 그 체제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호자 박물관. 이 박물관이 문을 연 해인데 이 박물관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모방해 만든 건물이라고 합니다. 덧붙이자면 알바니아는 전후 공산주의가 붕괴되기 전 유럽에서 가장 고립되고 억압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세계는 고대 이집트와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소재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주의 사회 자체를 그리고 있는 것이고 또 저자의 조국인 알바니아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그 억압적인 체제에서 권력이 어떻게 국민들을 착취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 피라미드라는 구체적인 건축물을 가지고 온 것도 저자의 조국인 알바니아에 세워진 그 박물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소설 바깥의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특히 소설의 중반부를 보면 건축일지라는 그 장이 있는데 그 장에서 190 몇 번째 돌이 어땠고 뭐 저 돌이 어땠고 몇 번째 단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말들이 돌았고 근데 뭐 마지막에 뭐 특기할 만한 점 없음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기록 같은 게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인과관계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파편적인 정보와 또 현장에서의 혼란 여러 가지 목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는 채로 좀 서술이 돼요. 저는 이 작가님의 글을 이렇게 제대로 읽게 된 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런 저로서는 많이 헷갈렸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설을 읽고 그 부분 이후부터 읽으니까 왜 이런 식으로 서술되는지 이해가 된다. 독재 권력에 대한 분노나 혹은 참상에 대한 슬픔 같은 감정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드라이한 문체로 일관되게 서술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감정을 소거한 채 서술하는 방식이 때로는 역설적으로 더 큰 분노와 슬픔을 드러내기도 하겠죠. 이 소설을 읽기 전에 이런 점들을 참고하신다면 어차피 스포는 아니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얻은 교훈은 뭐다? 혼란스러울 때는 해설을 먼저 읽어도 괜찮다. 정말 독특한 책을 읽어보고 싶다, 독특한 소설을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얇은 책인데 저는 읽는데 조금 오래 걸리기는 했어요. 말씀드렸던 그 혼란 때문에 중간에 좀 한 2, 3주 정도 이 책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소설을 다 읽고 난 지금 이스마일 카다레 작가의 작품을 좀 더 찾아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창실 번역가님이 번역을 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의미 있는 독서였습니다. 정말 더워요. 지금 약간 정신이 반쯤 나갔어요. 너무 더워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계속 말이 꼬여서 좀 오늘 영상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내용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5권을 리뷰해봤는데요. 날이 워낙 더워서인지 책 한 권에 좀 진득하게 붙어서 몰입하는 게 쉽지 않은 요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제가 책 사는 재미에 들려서 사놓고 안 읽은 책들이 점점 저게 막 탑을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막막하기도 하고 마음이 약간 조급해지기도 하는데 저 책을 언제 다 읽나 마음을 잡고 천천히 읽어나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방을 조금 더 시원하게 해놓고 촬영을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혹시나 제가 좀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